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3쪽에 나오는 송인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펴주시고요. 이 송인이라는 시는 이별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한 편의 시인데요. 이제 한문으로 된 한 시인데 일단 내용부터 해석하고 핵심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송인. 자, 사람을 보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니까 이별 노래가 되겠죠. 모두 네 구로 되어 있는데, 네 줄로 되어 있는 시인데, 기승전결, 이렇게 각각 기승전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구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줄, 첫 구. 비겐 긴 뚝에 풀빛이 고운데, 비겐 긴 뚝. 이 긴 뚝이 공간적 배경이 되겠어요. 사실 공간적 배경은 평양에 있는 대동강가에 있는 남포라는 포구에 있는 긴 뚝 근처가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비가 갠 긴 뚝에 풀빛이 고운데, 여기에는 풀빛이 고운데라고 나와 있지만 풀빛이 푸른데 이렇게 나와 있는 풀이가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풀빛이 고운데 이거 시각적 심상이죠. 자, 봄을 맞이해서 지금 봄이에요. 봄인데 봄을 맞이해서 풀들은 너무나 파랗고 싱그러워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대조가 되겠어요. 대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처지와 아름다운 자연이 대조가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대 화자의 이별의 슬픔. 이게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비갠 후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 서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승전결 모두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첫째 줄, 셋째 줄은 서경, 경치 위주고요. 두 번째, 네 번째는 서정, 정서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승, 남포에서 임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긴 뚝이 공간적 배경이고 사실은 공간적 배경이 평양에 있는 대동강가에 있는 남포의 긴 뚝이라고 그 근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포, 이별의 공간이면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면서 대동강가에 가면은 진짜 이런 포구가 있답니다. 실제 지명인데 실제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시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의 구체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진짜 무슨 가상의 상상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자, 임을 보내니까 이별이죠. 슬픈 노래 부르네. 아까 첫 번째 줄이 시각적 심상인데 반해서 지금 여기 둘째 줄은 청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이별의 슬픈 노래 부르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둘째 줄은 인과 이별하는 화자의 슬픔, 서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기승전결에서 저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세 번째 줄 전.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거 뻔한 사실을 물어봄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대동강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강가의 남포에 있는 긴 뚝이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대동강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강 물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도 있고, 이 물들의 이미지가 눈물의 이미지,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소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동강 물이 왜 안 마를까? 왜 마르지 않을까? 이유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순서대로 놓자면 네 번째 줄이 세 번째에 와야 되고 세 번째가 네 번째에 와야 되는데 일부러 순서를 바꾸었죠. 자, 우리가 어순을 바꾸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도치법에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넷째 줄에 나온 이겁니다.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자, 화자가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데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이별의 눈물이 푸른 대동강물에 보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동강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구가 원인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 줄 전이 결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도치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양이 많지가 않죠. 그 눈물을 보태서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좀 과장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는 또 과장법이 쓰였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전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경치 위주, 서경이라고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대동강물. 왜 마르지 않냐 하면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시적 화자의 눈물이 강물을 보태기 때문에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원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이 이별의 정한과 슬픔. 정한은 그냥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정 위주다.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서경, 경치 위주고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서정, 정서. 화자의 감정이, 슬픈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승전결 중에서 마지막 결구가 주제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도치법도 쓰이고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대조법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언제 마르리 여기에서 서리법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별 눈물이 푸른 강물을 보탠다 여기에서 과장법도 쓰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쓰였습니다. 자, 핵심 사항을 볼까요? 이 시는 이제 방금 전에 지금 현대어로 해석된 것만 봤는데 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가 되겠습니다. 자,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줄이 7글자씩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7글자씩 4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구라고 해야 맞는데 4줄로 되어 있는데 4줄로 되어 있는 것을 절구라고 해요. 8줄로 되어 있는 것은 율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7원절구. 자, 한 구에 7글자씩 4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7원절구는 7 곱하기 4 모두 28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시적 화자의 슬픔이 감정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서정적. 그 다음에 애상적은 슬프다라는 얘기죠. 슬픔이 드러나니까 이별의 슬픔이 드러나니까 애상적. 그 다음에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이별하기 싫어서 거부한다거나 뭐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다거나 그런 액션이 전혀 없죠. 그냥 이별을 너무너무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체념적. 중심 소재는 인과의 이별. 주제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한. 특징은 도치법, 과장법을 통해서 이별의 한을 극대화했다.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을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하여 강조했다. 이거 아까 첫째 줄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3쪽에 학습활동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정읍사와 비교하여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범위를 생각해보자. 지금 방금 전에 공부했던 정지상의 송인과 작자미상의 정읍사 이 두 작품을 작가, 전승 방식,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자, 지은이는 각각 나와 있고요. 정읍사는 백제시대 어떤 사람이겠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작자미상. 그 다음에 송인의 지은이는 고려 중기의 문신이었던 정지상이라는 분입니다. 전승 방식은 송인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한다. 아까 얘기했죠. 칠원절구의 한시라고. 그 다음에 정읍사는
백제 시대부터 구비전승되다가, 구비전승은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한글이 이제 훈민정음이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한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구전되다가 나중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한글로 기록되어 오늘날 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내용은 송이는 대동강가에서 노래하는 이별의 슬픔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정읍사의 내용은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노래죠.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4번에 2번. 1번을 바탕으로 두 작품을 모두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두 작품은 모두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송인의 경우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작된 문학작품이므로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문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한국 문학으로 봐야 되느냐? 한국 문학의 범위. 한국 문학은 크게 전해지는 방식에 따라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비문학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을 구전이라고 하는데요. 구전되어 온 문학으로 구비문학에는 민요나 설화, 무가는 이제 그 무당들의 노래입니다. 판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문학 행위는 기록할 만한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는 모두 구비전승 방식에 의존했다. 글자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있는데 기록문학은 크게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문문학. 자, 아주 옛날에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다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어요. 중국의 한자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담아낸 문학으로 한시, 한문소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한문 문학은 양반 계층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문은 배우기 어려운 글자죠. 그래서 당시에 공부할 기회가 많았던 지배계층, 양반 계층이 배울 수 있었어요. 평민들은 배우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주로 양반 계층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양반들은 그 한글 자체를 그리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졌어도 한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표기한 문학으로 향찰과 이두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 문학도 국문학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차자는 글자를 빌려 쓴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향가 보면은 이제 앞에 우리 현대어로 해석된 부분도 있지만 옆에 보면 한자 같은 게 쭉 나오는데 그게 한자가 아니라 향찰이라고 그랬죠. 한자를 빌려다 쓰되 한자를 그대로 빌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소리를 어떤 것은 뜻을 그렇게 읽는 방식으로 우리말에 맞게끔 변형해서 사용한 문자인데 이것은 국문학의 범주에 넣는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문학의 범주에 넣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전기에 한글이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졌으나 양반 계층들은 별로 그렇게 한글을 선호하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한글이 향유 계층이 더욱 확대되었고 개화기 이후에는 한국 문학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국문으로 한글로 뭐 소설이고 시고 쓰는 거지 지금 뭐 한자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지를 형성평가 학습지를 펴주세요. 형성평가 학습지를 펴주세요. 자, 형성평가 학습지.
전부 다 읽을 건 아니고요. 몇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1쪽에 정리하기. 우리나라 한시 중에서 송별시, 이별시의 최고 뛰어난 작품으로 임을 보내는 정환이 담긴 칠원절구의 한시다. 이 시는 한시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서경과 서정의 세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아까 첫째, 셋째 구가 서경, 둘째, 넷째 구가 서정이라고 했죠. 시적인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언어를 함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한시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 담겨있는 풍부한 서정성은 특히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아주 아름다운 시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대동강가의 푸르름과 강물의 색조가 아름답게 대비되어 있으며 이별의 슬픔과 별리의 정환을 별리를 뒤집으면 이별이죠. 이별의 슬픔을 정환도 슬픔이에요. 똑같은 말이 반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물과 비교한 점도 인상적이다. 이 시는 서경과 서정의 절묘한 조화가 기승전결의 구성에 잘 드러나 있다. 전체 구성상 기 부분과 전 부분에서는 자연의 상태를 노래하고 있으나 자연의 상태, 자연의 경치, 서경, 승과 결, 둘째 줄, 넷째 줄 부분에서는 인간, 즉 시인 자신의 정서, 슬픔의 정서를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핵심 사항에서도 얘기했지만 한시고 칠원절구, 서정적이고 이별시다. 아분, 다, 가, 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한자 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칠원절구가 모두 네 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줄 중에서 첫째 줄, 둘째 줄, 넷째 줄. 첫째, 둘째, 넷째 줄의 맨 마지막 글자가 다, 가, 파예요. 이게 우문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분이라고, 운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한문 부분을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셔도 되겠어요. 제재, 주제 아까 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송인의 전체 구조, 기승전결.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데 여기 자연사는 자연의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간사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서경, 두 번째, 네 번째가 서정,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일자임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학습지 내려받기 하셨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의 이미지 활용. 자, 여기 물, 비, 대동강, 물, 푸른 물결. 여기에서 물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의 이미지는 눈물의 이미지,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소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풀이 그 위에 몇 줄 위에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적 화자는 자연을 고통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지금 너무 괴롭잖아요.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된 시적 화자의 심정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자연은 완상의 대상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자, 완상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감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너무 슬퍼서 뭐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한다거나 아니면은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 정서적으로 합의라는 물화일체의 경지에 이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별의 슬픔. 자연은 아름답지만 화자는 이별의 슬픔, 정서를 지니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요. 문제는 각자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해답도 달려있고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자, 2번에 1번을 보시면 백미라는 말이 나오죠. 백미는 흰 눈썹, 하얀 눈썹이란 뜻인데 우리가 눈썹이 까만데 하얀 눈썹 하나만 있으면 탁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는 작품, 아주 뛰어난 작품을 백미라고 한다. 그래서 뛰어난 작품의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각자 해보시는데 5번 보시면은요. 이 작품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유사한 것은 자, 송인의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정서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정답 달아놨으니까 각자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습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군데군데 밑줄이 이렇게 빈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 밑줄 위에 정답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거와 같고요. 그 밑줄을 채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2번을 볼까요? 비겐뚝, 남포, 대동강. 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별의 슬픔이 대조된다. 이별이 현실이 된다. 이별의 슬픔이 극대화되어 개인 차원에서 인간 보편적인 슬픔으로 심화된다. 자, 여기 보면은 비겐뚝, 남포, 대동강. 이게 공간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다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다 했던 설명이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4번의 눈물의 중의적 의미. 이 작품에서는 대동강의 물결이 이별의 눈물과 동일시되어 슬픔의 깊이를 확대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눈물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별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고 내가 인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화자의 개인적인 슬픔의 토로에서 나아가 인간의 보편은 일반적인 이별의 노래로 확장하고 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 이별하면 슬플 테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들 쭉 반복인데 물의 원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표현한다. 원형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사실 보편적이라는 말보다는 본능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본능적으로 근데 사실은 물이 상징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물이 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별의 슬픔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여기 문제 같은 거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학교 나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